도시공원의 아주 놀라운 변화,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예전 공원하면 그냥 뭐 경치 좋은 휴식처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환경 복원, 또 생물 다양성 증진,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까지 책임지는 정말 살아 숨쉬는 생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예전에 뭐 산업시설 부지였거나 아니면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였던 땅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곳을 공원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보면 그런 변화가 더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혁신적인 시도 뒤에는 또 종종 국제 설계 공모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멋진 디자인 뽑는 대회가 아니고요. 아주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찾고 뭐랄까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목할 두 곳이 바로 그런 아주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의 프레시킬스 공원하고 토론토의 다운스뷰 공원인데요. 유명한 곳들이죠. 네, 한때는 정말 버려지고 오염됐던 땅이 어떻게 이렇게 생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현대공원 설계의 핵심적인 생각들 이걸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목적지 뉴욕의 프레시킬스 공원입니다. 이게 무려 8.9제곱킬로미터 세계 최대 규모였던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네, 엄청나죠. 2001년에 국제 설계 공모가 시작됐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 당선된 팀이 제임스 코너필드 오퍼레이션스인데 이 팀 아이디어가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어떤 점이요? 라이프스케이프라는 개념을 내세웠는데요. 보통 우리가 공원 설계하면 딱 완성된 청사진, 그런 고정된 마스터 플랜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최종 모습?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시간이 흐르고 또 자연이 스스로 변화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공원도 같이 진화하고 적응해 나가는 아주 역동적인 경관을 제안한 거죠. 과정 자체를 설계한다? 그렇죠. 말하자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를 설계의 핵심으로 본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하려면 밑바탕에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수십 년간 쌓인 쓰레기 더미를 다루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정말 고도의 공학 기술이 있습니다. 그 4개의 거대한 쓰레기 언덕 있잖아요. 이걸 여러 겹으로 된 특수 방수 캡으로 완전히 덮었는데요. 캡이요? 네. 이걸 그냥 뚜껑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다. 네. 빗물이 쓰레기 더미로 스며들지 못하게 막아서 추가 오염을 막고요. 또 내부에서 나오는 매립가스. 이거는 안전하게 딱 포집해서 처리하거나 에너지로 재활용하고요. 가스까지 재활용해요? 네. 그리고 또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 그 침출수라고 하죠. 네네, 침출수. 그것도 별도 시스템으로 싹 모아서 깨끗하게 처리하고요. 그러니까 이 공학적인 캡이 없었으면 사실 그 위에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쓰레기를 덮는다. 이걸 넘어서 오염 확산 막고 유해물질 관리하는 기반 시설 역할까지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위에 이제 새로운 땅이랑 생태계를 만들어야 했을 텐데 흙은요? 흙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그것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 생각하면 외부에서 깨끗한 흙을 엄청나게 가져와야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항구나 강바닥 준설 과정에서 나오는 흙 같은 거 있죠. 그런 재활용 재료를 활용해서 인공 토양을 대규모로 만들었어요. 재활용 재료로요?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 뉴욕 센트럴파크 만들 때 외곽에서 엄청난 흙을 운반해온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재활용 자원을 썼다는 점에서 좀 더 진일보한 방식이죠. 그렇네요. 이 인공 지반 위에 새로운 생태계를 말 그대로 구축하는 것. 이게 프레시킬스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였어요. 인공적인 땅 위에 자연을 다시 불러오는 일이군요. 그럼 식물은 어떤 전략으로 심었나요? 그냥 아무거나 막 심을 순 없었을 텐데요. 당연하죠. 거기는 이제 그 지역의 기후나 토양 조건에 맞는 토착식물들, 특히 초원하고 삼림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토착식물.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파운더 시드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파운더 시드 프로그램. 네. 이게 그냥 묘목 사다 심는 게 아니고요. 공원 부지나 그 근처 지역에서 직접 토착식물 씨앗을 막 수집해요. 직접요? 네. 그걸 전문 시설에서 증식시켜서 다시 공원에 심는 방식이에요. 정성이 대단하네요. 이렇게 하면 주전적으로도 다양하고 그 지역 환경에 아주 강한 식물 군락을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만든 넓은 초원은 지금 희귀한 새들의 중요한 서식지가 되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보기 좋은 풀, 나무 심는 걸 넘어서서 아예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력까지 다 고려한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이게 인공적인 지형 위면 물 흐름도 자연스럽지 않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최신 빗물 관리 기법, 우리가 흔히 BMPS라고 부르는 기술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했어요. BMPS? 네. 예를 들면 주차장 바닥을 빗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성 포장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빗물을 모아서 정화하는 작은 정원, 빗물 정원이라고 하죠. 네, 들어봤어요.
그런 걸 곳곳에 설치해서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고 오염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매립 과정에서 파괴됐던 360에이커 이상 되는 엄청 넓은 조수 습지를 복원하는 작업이에요. 습지 복원이요? 네, 이 습지들이 그냥 경관 요소가 아니라 물을 정화하고 홍수 조절하고 다양한 생물들한테 서식처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생태 기반 시설 역할을 하거든요. 와, 정말 공학기술하고 생태복원 노력이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곳이 단순히 뭐 생태공원 기능만 하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이나 좀 문화적인 요소들도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카약이나 하이킹 같은 야외 활동은 뭐 기본이고요. 공공미술 프로젝트나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오, 공공미술이요. 네. 예를 들어서 랜드 아트 제너레이터 이니셔티브, 줄여서 LAG라는 공모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는 그런 시설물 디자인을 찾는 거였어요. 아주 흥미로운 시도였죠. 와, 에너지 생산과 예술의 결합이라 신선한데요? 그렇죠. 또 예술가 중에 미얼 레더맨 유켈레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수년간 여기 머물면서 이 거대한 인공 언덕이 그냥 풍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폐기물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노동의 역사가 담긴 일종의 사회적 조각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사회적 조각?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게 이 장소의 의미를 아주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와,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다. 정말 강렬한 메시지인데요. 듣고 보니까 프레시킬스는 단순히 그냥 망가진 땅을 고쳐 쓰는 걸 넘어서서 뭔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장소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프레시킬스는 복원 미학, 리클레메이션 에스테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복원 미학. 네, 그러니까 과거의 막 목가적인 자연 이런 걸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 거대한 인공 구조물하고 그 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 과정, 이 사이의 어떤 긴장과 조화, 그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아,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공존이군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인공적인 기원이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면서 치유와 재생의 과정을 보여주는 뭐랄까 인류세 시대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세의 풍경. 네. 그래서 자연과 공학적 아름다움의 비범한 결합이라던가 적응적 재사용 같은 표현들이 이 공원을 설명할 때 자주 쓰여요. 이곳은 정말 상처를 정체성으로 승화시킨 특별한 공간입니다. 와, 프레시킬스가 그 폐기물 매립지라는 아주 극단적인 환경에서 고도의 공학 기술로 새로운 생태계를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살펴볼 토론토의 다운스뷰 공원은 좀 다른 접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접근법이 좀 다르죠. 여기는 1999년 옛날 공군 기지였던 땅 한 1.3제곱킬로미터 정도 부지를 대상으로 국제 설계 공모가 열렸죠. 네. 여기서 OMA의 램 코라스와 브루스 마워 디자인 팀이 제안한 트리시티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트리시티, 나무 도시요? 어떤 내용이었길래 파격적이었나요? 핵심은 이거예요. 도시를 만드는 주된 요소가 건물이 아니라 경관, 특히 나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나무가 도시를 만든다? 네, 당시 토론토가 공공공간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비판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 공원을 단순히 그냥 녹지 공간 하나 만드는 걸 넘어서 도시 전체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자산이자 기반 시설로 만들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비전이었죠. 와, 경관이 도시 성장의 기반 시설이 된다. 이 발상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인 공원 모습은 어떻게 계획했나요? 여기도 뭐 프레시킬스처럼 고정된 마스터 플랜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프레시킬스랑 마찬가지로 딱 완성된 그림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대신에 이런 개념을 제시했어요. 지정되지 않은 열린 공간들로 분리된 나무가 심어진 원형 군락들의 유연한 패치워크. 좀 어렵나요? 패치워크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부지의 한 25% 정도를 다양한 크기의 동그란 숲, 원형 숲으로 채우고요. 나머지 공간은 용도가 딱히 정해지지 않은 초원이나 들판, 정원 같은 걸로 남겨두는 방식이었죠. 원형 숲들이 있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그렇죠. 공원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날지 미리 딱 규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나 자연이 스스로 용도를 찾아가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오, 일종의 틀만 제공하고 내용은 채워나가도록 한 거군요. 그 실행 기간도 15년이나 된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염두에 둔 유연한 전략이었네요. 네, 아주 장기적인 안목이었죠. 근데 공군기지였던 땅이면 토양 상태도 뭐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흙은 어떻게 다루었나요? 프레시킬스랑은 또 다른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토양 전략이 아주 독특하고 혁신적이었습니다. 프레시킬스가 외부 물질 가져와서 인공 토양 만든 것과는 완전 반대로 다운스뷰는 외부에서 흙을 가져오거나 기존 흙을 내보내지 않고 오직 현장에서 농업 기술만으로 토양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현장에서 농업 기술로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퇴비를 뿌리고요. 땅을 아주 깊게 갈아주는 그 진동 심토 파색이라는 농기계가 있어요. 아, 농기계로. 네, 그걸 이용해서 단단하게 굳은 땅을 거의 90cm 깊이까지 부드럽게 풀어줬습니다. 90cm요? 엄청 깊게네요. 그렇죠. 그리고 첫 해에는 땅의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클로버 같은 피복작물을 심었다가 그대로 갈아엎어요. 그럼 녹색 비료가 되거든요. 아, 녹비. 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밀이나 보리 같은 곡물을 심어서 또 갈아엎는 방식으로 토양에 유기물을 아주 풍부하게 공급하는 과정을 계획했죠. 계속 땅을 경작하듯이. 맞아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땅 스스로 비옥해지고 또 배수도 잘 되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학 비료 없이도 건강한 식생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는 아주 지속 가능한 접근이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공원을 거의 농장처럼 경작해서 땅을 살리는 방식이네요. 공학 기술 대신에 농업 기술을 썼다는 점이 진짜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죠. 아까 그 경관이 도시의 자산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특별한 전략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경제 전략도 아주 독특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나 건물 같은 회색 기반 시설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 낡고 가치가 떨어지는데 나무나 숲으로 이루어진 이런 녹색 기반 시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성숙할수록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가치가 상승한다. 이 점에 주목을 한 거죠. 아,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른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비싼 건물 짓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가치가 커지는 조경, 즉 나무 심기에 집중 투자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원 자체가 성장하는 자산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나무를 심는 게 단순한 녹화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라는 관점이군요.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 예를 들면 주변 땅값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부 같은 거요. 이걸 다시 공원의 장기적인 관리나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아, 돈이 돌게 만드는 거네요. 네, 이걸 이식, 나무 심기와 투기,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에 진화하는 순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공원이 도시에 재정적인 부담만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이런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이 트리시티 계획은 단순히 공원 설계를 넘어서서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그 경관도시론이라는 개념하고 관련이 있나요? 아,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트리시티는 경관도시론의 핵심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 중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전통적인 도시계획에서는 보통 건축물이나 도로 같은 인프라가 도시의 뼈대를 만들고 조경은 그 빈틈을 채우는 좀 부차적인 역할로 여겨졌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경관도시론은 이런 위계를 뒤집습니다. 오히려 광활하고 유연한 경관이 도시개발을 이끌고 조직하는 핵심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관이 주도한다? 네, 다운스뷰에서 고정된 마스터플랜 대신에 유연한 전략과 과정을 채택한 것은 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 도시에서는 최종 형태를 미리 딱 결정하기보다는 강력하면서도 적응력 있는 생태적 공간적 틀, 예를 들면 그 원형 나무 군락 같은 거요. 네. 이런 틀과 성장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대상, 오브젝트를 설계하는 걸 넘어서서 관계와 과정, 즉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프레시케이스의 라이프스케이프와 다운스뷰의 트리시티. 두 사례 모두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했지만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나 방식은 상당히 달랐네요. 네, 그렇죠. 출발점이 다르죠. 프레시클스는 그 극도로 훼손된 인공지형 위에서 고도의 공학 기술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는 어떤 절박한 필요성, 이게 과정을 이끌었다면 다운스뷰는 비교적 좀 온전한 기존 지형 위에서 경관을 도시 성장의 촉매로 삼으려는 개념적이고 경제적인 전략이 과정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하지만 두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는 그 20세기식의 경직된 마스터 플랜에서 벗어나서 21세기 도시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복잡성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좀 더 유연하고 시간 기반의 설계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훼손된 땅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그 차이가 흥미롭죠. 프레시클스는 오염원을 완벽하게 차단, 즉 캐핑하고 그 위에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고요. 네, 만들어내는 방식. 다운스뷰는 기존 토양의 잠재력을 믿고 농업적인 기법으로 현장에서 치유하고 복원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치유하고 복원하는 방식. 네. 한편 중국의 팡시 습지공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접근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거기는 과거 양어장으로 쓰이면서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물의 흐름을 다시 설계하고 다양한 서식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뭐랄까 수문학적, 서식지 중심적 복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 거긴 또 물과 서식지에 집중했군요. 그렇죠. 맥락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최근에는 이런 대규모 부지 복원 프로젝트 말고도 도시 안에 좀 단절된 공간들을 연결하려는 시도들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서울의 반포 한강 연결구만 프로젝트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올림픽대로라는
그들은 거대한 장벽 위에 공원을 만들어서 도시와 한강을 잇는다. 이 아이디어가 국제공모에서 당선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프레시킬스나 다운스뷰처럼 비교적 독립된 큰 땅덩어리를 다루는 것과는 또 다른 맥락이죠. 네, 훨씬 좁고 길죠. 반포 같은 프로젝트는 생태 설계를 마치 도시의 끊어진 조직을 아주 섬세하게 꿰매는 도시 봉합술처럼 활용하는 셈이에요. 도시봉합술? 비유가 재밌네요. 네, 여러 층의 정원이자 길이 되면서 자동차 중심 도로 때문에 단절됐던 보행 경험을 회복시키고 도시 녹지축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생태 설계가 단순히 넓은 자연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도시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정밀한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적용되는 스케일이나 목표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와, 이렇게 보니 현대 공원 설계는 정말 다양한 맥락과 목표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프레시켈스, 다운스뷰, 그리고 짧게 언급했지만 팡시나 반포 같은 사례들은 현대 대형공원 설계가 명확하게 과정 중심적이고 생태 기능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국제설계공모는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험되고 또 구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결과로 탄생한 이 공원들은 이제 단순히 시민들에게 휴식이나 즐거움을 주는 공간, 이걸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훼손된 땅을 치유하고 물이나 에너지 같은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또 기후변화 같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들, 이걸 실제로 실험하고 검증하는 살아있는 실험실 같은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살아있는 실험실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죠. 프레시킬스나 다운스뷰 같은 이런 야심찬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멋진 공원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시가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 공원들이 열어젖힌 가능성 속에서 어떤 미래 도시의 모습을 그려보시나요?